윤석열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 단속과 수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한동훈은 어린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때 혹시 마약을 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되지 않냐며 지금부터 전쟁하듯이 막으면 막을 수 있다고 자신하기도 했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마약 범죄 관련 기사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명 배우인 유아인 씨가 프로포폴과 대마 등을 사용한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죠. 윤석열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은 과연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평범한 사람들, 특히 청소년과 청년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만 나올 공산이 큰데요. 왜 그런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마약 사용자가 급증했다고 주장합니다. 마약류 사범수가 2017년 14,123명에서 2021년에는 16,153명으로 2천여 명 늘었다는 게 근거죠. 검찰이 발표한 마약류 범죄백서에 실린 통계인데요. 그러나 이 통계가 마약 사용자 증가를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마약 사범 수는 수사의 성과에 따라 오르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마약류 사범도 급증했다기보다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국내 마약 사용 실태를 정확히 보여주는 통계는 없습니다. 그나마 지난해부터 식약처가 하수에 포함된 마약류 성분을 측정해서 발표하고 있는 것을 참고할 수 있는데요. 이 조사에서 마약류 사용량이 조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는데 같은 통계를 작성하는 호주나 유럽연합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치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마약 범죄라고 부르기에 부적절한 것들까지 모두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대마초가 대표적인데요. 대마초를 마약으로 분류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네덜란드에서는 1970년대부터 대마초를 사용하거나 소량 소지하는 것을 처벌하지 않았는데요. 등록된 커피숍에서 판매도 허용됐죠. 다만 생산을 허용하지는 않았는데 국제마약통제위원회는 이런 조처를 비범죄화라고 분류합니다. 캐나다에서는 2018년부터 대마초 생산과 유통을 모두 허용했습니다. 합법화인 것이죠. 우루과이와 미국 내 여러 주들에서도 대마초가 합법화됐습니다. 대마초는 사람들이 충분히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물질이고 합법화돼야 합니다. 마약 범죄라고 부르기에 부적절한 또 다른 경우는 양귀비 재배인데요. 앞서 본 마약류 사범 통계에서 매년 1,000명가량이 관상용이나 가정상비약 혹은 가축 치료용으로 재배한 양귀비를 단속한 결과입니다. 이런 거를 마약류 범죄에 포함시키는 것은 터무니없죠. 그런데 대마초와 양귀비 재배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나면 마약류 사범 증가세는 더욱 완만하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대마초나 양귀비 재배처럼 마약 범죄로 분류하기 부적절한 것들을 포함해서 마약 사용 증가를 과장하고 있는 것이죠. 마약류 중에는 헤로인과 코카인 같은 마약도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그 사용량이 매우 적은 편입니다. 헤로인의 경우는 2009년에 경찰이 압수한 양이 0일 정도로 드물고요. 코카인의 경우도 앞서서 하수검사에서 본 것처럼 호주나 유럽 같은 지역과 비교하면 매우 적습니다. 펜타닐 같은 합성마약은 원래는 말기 암 환자 등을 위한 초강력 진통제로 개발됐는데요. 이런 약들의 경우 일부 무분별한 처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펜타닐 중독 사망이 크게 늘었는데 2015년부터 2021년까지 6년 동안 무려 21만 명이 과다 복용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이는 미국 제약회사들이 약물의 독성을 과소평가하고 정부가 그것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결과였죠. 규제당국은 제약회사들의 입맛에 맞도록 새로운 통증관리 매뉴얼을 개발했는데 의사들이 어지간하면 심각한 통증으로 평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보험업계는 진료 시간을 단축하려고 압박해서 의사들이 강한 진통제부터 무조건 처방하도록 내몰았죠. 펜타닐 중독 사망 증가는 이윤 중심의 미국 의료 시스템이 만들어낸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의 또 다른 범주는 향정신성 의약품인데요. 필로폰과 그 유사물질인 암페타민이 대표적이고
항우울제 등 정신과에서 사용하는 약들이 대부분 포함이 됩니다. 프로포폴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필로폰은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마약이고 압수된 마약의 80%를 차지합니다. 필로폰은 신체적 금단 증상은 상당히 나중에 나타나지만 집중력과 신체 감각을 극도로 끌어올려줘서 사용하는 경험 자체가 강렬한 재사용 유혹이 되죠. 암페타민은 필로폰과 화학적으로 매우 비슷하지만 효과가 좀 약한데요. 미국에서는 주의력 집중장애, 보통 ADHD라고 불리는 질병에 처방이 되기도 합니다. 필로폰과 마찬가지로 집중력을 향상시켜주기 때문인데요. 물론 적은 양으로 효과가 오래 지속되도록 알약 형태로 만들어서 처방을 합니다. 이런 현실은 필로폰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암페타민류 약품을 활용할 여지가 있고, 그러려면 매우 주의 깊은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약의 문제점으로 흔히 중독성이 지적되는데요. 중독성은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핵심 논거이기도 하죠. 헤로인, 코카인, 향정신성 의약품 같은 약들에는 실제로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독성과 위험은 과장돼 있죠. 2007년에 영국의 권위 있는 의학저널인 랜시셋에 실린 한 논문이 주목할 만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논문 저자들은 약물의 신체적 유해성과 의존성, 사회적 유해성에 관해서 수십 명의 마약 전문가들에게 점수를 매기도록 했는데요. 흔히 중독성을 뜻하는 의존성에서 담배를 능가하는 것은 헤로인과 코카인뿐이었습니다. 총평가에서도 술과 담배보다 더 해로운 약물은 소수였죠. 물론 마약의 중독성은 가벼이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우 심각한 중독성을 경험하기도 하죠. 약을 끊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워지고 끊으려면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금단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약도 있고, 일부 마약은 치료를 잘 받으면 1년 안에 신체적 의존을 거의 완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처벌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약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스스로 마약 사용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건 아닙니다. 또 마약 사용자들에게 대부분 훨씬 큰 문제는 이런 신체적 의존보다는 심리적 의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심리적 의존은 여러 요인들이 복잡하게 작용한 결과여서 사람마다 차이가 크고 사회로부터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금연 시도를 여러 번 해본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뒤에서 좀 더 다룰 텐데요. 여기서는 우선 지금처럼 공포를 부추기고 처벌하는 방식으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겠습니다. 마약 반대론자들은 마약에 중독되면 범죄를 저지른다는 논리를 펴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이런 주장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는 없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2012년 연구 보고서는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요. 마약류 사범이 다른 범죄도 많이 저지른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전체 살인범죄의 절반 가까이는 음주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술이 각종 강력범죄를 유발한다는 그런 증거는 많죠. 그렇다고 음주를 금지하거나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요컨대 마약의 중독성은 심각하게 다뤄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 그것을 이유로 마약 사용자를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고 무엇보다도 효과가 없습니다. 정부는 1월 27일에 각 부처 차관급이 참가하는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열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사회적 경제적 폐해를 막기 위해서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 자신이 보통 사람들의 고통을 가중시켜서 항우울제에 의존해야 할 만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점은 길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명분을 앞세워서 추진된 마약과의 전쟁은 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미국 같은 선진국 정부들이 국내외에서 벌인 마약과의 전쟁은 대개 다른 경쟁 마약상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권력과 결탁한 진정한 마약왕들은 처벌받지도 않았죠. 마약과의 전쟁은 애당초 마약을 없애기 위해서 벌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닉슨은 1960년대 국민권운동과 흑인운동을 공격하려고
마약과의 전쟁을 내세웠죠. 1989년에 조지 부시가 라틴 아메리카에서 마약과 전쟁을 선포했을 때에도 그 목적은 동유럽이 붕괴된 뒤에 미국의 군비 지출을 유지할 명분을 만들고 애국심을 고취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절에 대대적인 마약 근절 캠페인이 벌어진 바 있는데요. 사회 분위기를 경색시키고 경찰력 활용을 정당화하기 위한 캠페인이었습니다. 박정희는 유신헌법 제정을 앞두고 대마초 파동을 터뜨렸고요. 전두환은 쿠데타로 집권한 후에 히로뽕 사건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정권 위기 상황에서도 마약 단속을 이용했죠. 마약과의 전쟁은 사람들 사이에 첩자를 심고 함정 수사를 하고 내부자 제보 획득을 명분으로 가혹한 신문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사 방법은 정치적 반대자들에게도 자주 사용됐죠. 마약과의 전쟁이 거듭 추진됐지만 마약 문제가 줄기는커녕 대마초와 필로폰 모두 사용량이 늘었습니다. 새로운 마약도 많이 생겼죠. 경찰과 검찰은 마약을 근절할 능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마약 사용자들을 찾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실적을 채우려고 내부 고발에 의존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체포된 판매자는 구매자를 고발해서 감형을 받고 정작 구매자는 제공할 정보가 없으니까 실형을 받는 어이없는 일도 벌어집니다. 마약 왕들은 판매망 중에서 실적이 될 만한 선 한두 개를 제공하고 감형을 받죠. 극소수의 부자들은 마약을 구입하고 사용하고 치료받는 모든 과정에서 별 어려움을 겪지는 않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왜 경찰과 검찰, 심지어 군대를 동원해도 마약을 근절하지 못할까요? 사람들이 마약을 사용하는 이유가 현실의 고통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는 정말로 사람들을 등골이 휘도록 쥐어짭니다. 미국에서는 건설 노동자가 마약성 진통제 과다 복용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평균보다 6배나 크다고 합니다. 실업이나 빈곤은 정신적 고통을 낳죠. 무한 경쟁과 자존감 파괴, 지긋지긋한 일상과 무료함은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창의적인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오늘날의 항우울제 처방 통계를 보면 마약 유통계는 우스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실업자나 취약계층만 그런 삶을 사는 것도 아니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 자기 노동의 통제권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해야 합니다. 마르크스는 그로부터 생겨나는 효과를 소외라고 했는데요. 그의 말을 조금만 인용해 보겠습니다.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에서 스스로를 긍정하지 못하고 부정하며 만족감이 아니라 불만족감을 느끼며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를 자유롭게 개발하지 못하고 자기 몸에 굴욕감을 느끼고 마음에 큰 상처를 받는다. 이런 사회에서는 설사 그것이 몸과 정신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일지라도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것들에 사람들이 이끌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계속되는 한 마약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물론 마약은 소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죠. 그럼에도 마약의 부작용이 크더라도 자본주의가 가하는 압박과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에 사람들은 도피처로서 마약에 기대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약 사용을 범죄화하고 처벌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마약 사용자들은 사회적 낙인이 찍히고 직업 선택과 복지 혜택에서도 차별을 받는데요. 이는 체제 희생자들을 더한 층의 고통으로 내몰 뿐이죠. 치료도 못 받고 감옥에 갇힌 마약 사용자들은 심한 고통을 겪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새로운 마약 거래처를 만나게 됩니다. 정부는 마약 사범이 다른 재수자들에게 마약을 판매할 우려가 있다면서 마약 사범들끼리 한 곳에 모아 수감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회에 복귀했을 때 낙인이 찍혀 직업도 복지 혜택도 없다면 그들에게 선택지가 뭐가 있을까요? 중독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처벌이 아니라 치료입니다. 그러나 마약 사용을 범죄로 취급하는 상황에서는 치료 지원도 제대로 될 수가 없죠. 예산 책정도 안 되고 누구나 기피하는 일이 될 뿐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마약 사용자가 언제든 찾아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은 사실상 2곳뿐인데요. 그나마 개인이 엄청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죠. 국가가 마약 사용자와 단순 소지자를
처벌하지 말고 처벌하는 것에 반대하고 치료를 지원하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마약 사용을 처벌하는 것은 문제를 음성화해서 오히려 악화시킬 뿐이죠. 대안을 위한 논의도 차단합니다.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이번 달부터 헤로인과 코카인, 필로폰 등을 단순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처벌하지 않는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주 정부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물질 오남용은 공중보건의 문제이지 형사사법 문제가 아니다. 이는 분명히 진일보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조처들이 더 필요한데요. 마약 사용자 보호 조처가 그런 것이죠. 마약 사용으로 나타나는 문제 중에는 마약에 섞인 불순물이나 위생과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필로폰 사용자의 치아가 훼손되고 주사기 재사용에 따른 질병 감염이 그런 사례죠. 그래서 일부 나라들에서는 주사기를 무료로 교환해주는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고 안전주사실을 설치해서 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약물의 순도 검사를 해주기도 하죠. 이에 더해서 정부가 마약의 생산과 유통에 관해서 안전 규제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비록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할지라도 피해를 줄이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겁니다. 반면에 국가의 마약 단속은 진정한 범죄자들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을 처벌하고 그 사람들을 희생양 삼아서 억압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뿐입니다. 사람들이 약물에 희생되는 것을 근절하려면 사회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데요. 이윤 축적 경쟁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를 위해 운영되는 사회에서만 어떤 약물들은 영영 필요 없게 될 것이고 약물을 인간에게 유용하게 사용할 가능성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